김치 300포기가 내 마누라 내 새끼 목숨보다 중요해?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당신들이 사람이냐고? 남편이 절규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10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됐지. 임신한 사람을 두고 부려먹어도 적당히 부려먹어야지. 당신들은 여기서 편하게 앉아 고기나 처먹고 목구멍에 그게 넘어가냐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혼수도 안 해온 며느리라고 10년 동안 구박하던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저의 모습을 오랫동안 참아왔었죠. 그런데 50이라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임신한 지금까지도 저를 똑같이 대하는 모습에 남편은 분노했고 가족의 연을 끊어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족들 앞에서 김치들을 엎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살고 있는 50이라는 늦은 나이에 소중한 아이를 갖게 된 이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슬프지만 기가 막히고 드라마 같은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지난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어요. 그날은 늦가을 특유의 쌀쌀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시댁 마당에는 절인 배추 300포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사돈네에게 자랑하려고 무리하게 주문하신 거였습니다. 우리 집 김장이 제일 맛있다고, 올해는 300포기나 담근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셨거든요. 사실 처음엔 일당 아줌마 세 분을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한 분당 10만 원씩, 총 30만 원이면 하루 만에 깨끗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아침 9시가 되어도 아줌마들이 오시질 않았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에 나가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일 도와주실 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수도가에서 배추 한 포기를 대충 씻으며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야, 내가 있는데 생돈 30만 원을 남한테 왜 줘? 내가 어젯밤에 다 취소했어. 잔말 말고 빨리 씻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당 한쪽을 보니 그늘막 아래 평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시어머니의 동생분인 시이모, 시누이, 그리고 먼 친척 아주머니들까지 대여섯 명이 편안하게 앉아 계셨어요. 그분들 앞에는 커다란 양푼에 김치 양념이 담겨 있었고 평상 위에는 수육이며 과일이며 막걸리까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김장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으러 오신 거였죠. 씻겨진 배추가 들어오기만 하면 앉은 자리에서 양념만 발라주기만 하면 되는 그야말로 힘 안 들이고 편한 일만 하시는 거였습니다. 반면 저는 마당 구석 수도가에서 차가운 물에 배추를 헹구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일을 혼자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 몇 포기만 대충 씻으시더니 손이 시리다며 평상으로 가셨고 결국 300포기를 씻고 나르는 건 온전히 제 몫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지금 임신 5주 차였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진 않았지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과도한 노동은 절대 피하라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임신한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으셨죠. 절인 배추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배추 한 포기가 최소 5kg은 좋게 되었고 그걸 들어 올릴 때마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겨왔어요. 저는 공포에 떨며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한 손으로는 배추를 씻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 무사하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 포기를 씻으면 또 한 포기, 끝없이 이어지는 배추 더미 앞에서 저는 기계처럼 손을 움직였습니다.
차가운 물에 담근 손은 점점 감각이 무뎌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죠. 반면 그늘막 아래 평상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수육 드시고 막걸리 마시며 수다 떠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수도가에서 바삐 손을 놀리는데 그분들은 배추 한 포기도 안 씻고 편하게 앉아 계신 거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신우이가 평상에서 일어나 저한테 다가왔어요. 입가엔 수육 기름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올케. 배추가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우리 기다리는 거 안 보여? 빨리빨리 좀 날라. 저는 젖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형님, 300포기는 제가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요. 저 지금 몸이 안 좋아서요. 제발 사람 좀 불러주시거나 같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신우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든가. 돈 아깝게 누굴 불러. 친정에서 혼수도 제대로 안 해온 주제에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유난 떨지 마. 그리고는 먹던 돼지갈비 뼈다귀를 제 발치로 던져버렸어요. 뼈다귀는 제 발치에 떨어졌고 거기 붉은 양념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들고 있던 배추 상자가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고 배추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걸 본 신우이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야, 이년아. 비싼 배추 다 뭉개뜨리냐? 그리고는 제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어요. 찰싹? 귓전이 울리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손바닥이 거친 바닥에 쓸렸고 무릎도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제 뱃속 아기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아기야, 제발 괜찮아야 해. 엄마가 지켜줄게. 그때 시어머니께서 평상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일으켜 세우거나 위로하는 대신 차갑게 말씀하셨죠. 분위기 망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씻기나 해. 흙 나오면 내가 다 먹어야 되는 거 알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마당 바닥에 찬 기운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고 젖은 옷 때문에 온몸이 차가웠어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평상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여전히 수육을 드시며 수다를 떨고 계셨고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서 혼자 떨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죠. 좋아, 이제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먼저 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40살이었고 남편 철민 씨는 43살이었죠. 우리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철민 씨는 그때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있었고 저는 이미 충남 보령에서 식품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재력을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인 척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었거든요. 철민 씨는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대할 때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6개월 만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치렀고 저는 일부러 혼수도 거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불 2채와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제 계획은 결혼 후 남편에게 제 정체를 밝히고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시댁을 만나면서 완전히 틀어졌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시댁 아파트는 30평대 구형 아파트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우리 신혼집 얘기를 꺼내셨어요. 철민아, 너희 신혼집 혼수는 어떻게 준비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천천히 장만하려고 해요. 이불이랑 기본적인 것만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뭐, 이불만? 가전제품은? 가구는? 혼수가 그게 다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하나씩 마련하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친정에서 뭐하는 집이길래 혼수도 제대로 못해와? 우리 철민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데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네. 옆에 앉아 계시던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요즘 세상에 혼수도 제대로 못 해오다니 동생이 불쌍해 죽겠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제 정체를 밝히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거든요. 먼저 그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건 곧 드러났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추석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갔습니다. 좁은 부엌에는 이미 엄청난 양의 음식 재료가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 내가 할 거야.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굽고 쉴 새 없이 일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오후 2시쯤 도착했습니다. 시누이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네일숍을 운영한다며 늘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녔어요. 그날도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나서는 소파에 편하게 앉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옳게 물 좀 갖다 줘. 저는 부엌에서 손을 닦고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시누이는 물을 받아 마시더니 제 옷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옳게 그 옷 어디 거야? 시장 거야? 저는 그날 편하게 입으려고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었습니다. 사실 그 옷은 이탈리아 브랜드 제품으로 한 벌에 80만 원이 넘는 옷이었지만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나 봅니다. 네, 형님. 편한 옷 입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시 친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입는 것도 그렇네. 그래도 우리 시댁 며느리가 그렇게 다니면 쪽팔리잖아. 내가 입던 옷 좀 줄 테니까 그거 입어.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시누이는 들은 척도 않고 자기 차 트렁크에서 옷 몇 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낡은 옷을 저한테 던지듯 건넸어요. 이거 입어. 내가 3년 전에 입던 건데 너한테는 아깝지만 그래도 줄게. 저는 그 옷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옷은 소매 부분이 늘어나 있었고 목 부분도 해져 있었어요. 이걸 입으라고 주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제사상을 차리고 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시이모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언니, 우리 철민이 복도 없네. 혼수도 제대로 못 해온 며느리를 얻었으니.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반대했는데 철민이가 좋다고 우겨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질 뻔했어요. 저는 재빨리 잡았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튀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댁에서 온갖 구박을 받았지만 남편한테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사업 재기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고 저는 몰래 제 돈으로 남편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남편 명의로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고 그 회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남편은 제가 몇 년간 모은 적금을 깨서 투자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돈은 제 회사 이익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어요. 그 즈음 신우이가 남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철민아, 나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네일숍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해서 그래. 3천만 원만 빌려줘. 남편은 난처해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형님 도와드려요. 제가 저축해둔 돈이 좀 있어요. 남편은 고마워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내가 꼭 갚을게. 그렇게 신우이한테 3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동생아, 미안한데 이번엔 월세가 밀렸어. 2천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 저는 또 제 돈을 꺼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신우이한테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직원 월급이 밀렸다고, 재료비가 부족하다고, 광고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3년 동안 신우이한테 준 돈이 총 1억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만나면 저를 무시했어요. 어머니, 올케 옷 좀 보세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네요. 돈이 없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건물주인 줄도 모르고 저러고 있네. 내가 월세 내는 그 네일숍 건물, 그게 내 건물이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네일숍이 있는 논현동 건물은 제가 5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산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신우이는 그 건물 2층에서 네일숍을 운영하면서 건물주가 악덕이라고, 월세가 비싸다고 늘 욕을 해댔습니다. 월세 100만 원이 비싸? 강남 논현동인데? 건물주 정신 나갔어. 웃긴 건 제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논현동 2층 상가면 보통 150만 원은 받는데 저는 1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우이는 명절 때마다 건물주 욕을 했어요. 정작 그 건물주가 바로 자기 올케인 줄은 꿈에도 모르면서요. 결혼 4년 차에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남편도 정말 좋아했고 우리는 아이 이름을 미리 지어두기까지 했습니다. 딸이면 서연이, 아들이면 준호라고요. 저는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건강하게만 태어나줘. 하지만 임신 3개월 때 유산을 했어요.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시댁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기일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친척들이 20명 넘게 온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시댁으로 갔고 오후 3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무거운 음식 상자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는데 아랫배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이 달려왔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아기는 이미 숨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울었어요.
남편도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병문안을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네 몸이 안 좋으니까 씨를 못 품는 거야. 우리 아들 씨는 멀쩡한데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래.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저를 탓하시다니요. 퇴원 후에도 시어머니는 보약은커녕 제대로 된 음식 한 끼 챙겨주지 않으셨어요. 유통기한 지난 반찬을 주시며 이거나 먹으라고 하셨죠. 이거 어제 지났는데 하루 지난 거 먹는다고 안 죽어.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네. 그 뒤로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부인과를 다니며 온갖 검사를 다 받았지만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저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그 5년 동안 저는 남편 몰래 시댁의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시댁에 10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거든요. 채권자들이 시댁으로 찾아오는 일이 잦아지자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철민아, 또 빚쟁이들이 왔다.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어. 내가 좀 해결해줘. 남편은 괴로워했어요. 빚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돈으로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우리 철민이가 능력이 좋아서 다 갚았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덕분에 이제 숨통이 트였어. 역시 아들은 키워놓으니까 좋더라. 며느리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다 갚아준 건데 제가 쓸모없다니요. 그리고 올해 기적처럼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50세라는 나이에 찾아온 늦둥이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50세의 자연 임신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50살에 무슨 임신이야? 노망이 났나? 징그럽게.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50살에 애를 가지면 애도 불쌍하고 남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저는 그 말들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돈을 써줘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요. 저는 그저 이용당하는 거머리의 먹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가 바로 오늘 이 김장 자리에서 왔습니다. 김장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철민 씨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시댁과는 떨어져서 우리 부부만 사는 아파트였는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은 밤 9시쯤 돌아왔어요.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며 저는 오늘 밤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저는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게 하고 제 서재에 보관해 두었던 서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묵직한 검은색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남편 앞에 놓았어요. 남편이 명함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미식품 회장 이영희.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장난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게 저예요. 저는 진미식품 회장이고 강남의 빌딩 세 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손에 든 명함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통장 몇 개를 꺼내 남편 앞에 펼쳐 놓았어요. 보세요. 이게 제 통장이에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통장의 잔고는 120억 원이었고, 두 번째 통장은 80억 원, 세 번째 통장은 50억 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점점 더 떨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통장이 위조된 거 아니야? 남편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진짜예요. 저는 10년 전에 우리가 결혼할 때 이미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숨겼죠. 당신의 진심을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저는 그걸 주워들었어요. 그럼 그동안 내 사업 자금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된 거예요. 누나한테 빌려준 돈도 다 제 돈이었어요. 시댁 빚 10억 원도 제가 갚았고요.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 앞에 엎드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정말 멍청한 놈이었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다 알면서도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어. 남편이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이 우리 가족 먹여 살렸는데 나는 몰랐어. 진짜 바보같이 몰랐어.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고개 들어요. 남편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 탓은 아니에요. 저도 숨긴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히 참을 필요 없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일 김장 자리에서 제가 다 정리할 거예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이제 끝낼 거예요. 우리 아기를 지키려면 저 사람들과 완전히 연을 끊어야 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아니, 내가 앞장서서 다 정리할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저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시누이 네일숍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예요. 시누이가 1년 넘게 월세를 밀렸거든요. 총 2,400만 원이요.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그럼 누나 가게가 있는 그 건물이? 네, 제 건물이에요. 시누이는 지금까지 건물주를 욕하면서 제가 건물주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남편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누나가 명절 때마다 건물주 욕하던 거 기억나? 그게 당신이었구나.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아파트 등기권리증이에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집도? 우리 집도 당신 명의야? 네, 이 집도 제 명의예요. 당신 명의로 된 줄 아셨죠? 시댁 식구들도 당신 명의인 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 명의예요.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1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어.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우이에 대한 횡령 및 사기죄 고소장이에요. 신우이가 당신한테 사업 자금이라고 받아간 돈 기억하시죠? 그럼 기억하지 1억이 넘었어. 그 돈이 제 개인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증거도 다 있어요. 신우이는 남동생을 속여서 실제로는 제 돈을 가져간 거죠. 이건 명백한 횡령이자 사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가 그렇게까지 했구나. 진짜 가족이 아니었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인 최영준 실장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최 실장 나야.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내일 아침 9시에 송파구 잠실동 시댁 주소로 와. 변호인단이랑 용역 직원들도 대기시켜. 청소할 쓰레기가 좀 많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몇 분 정도 필요하신가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각오는 되셨죠?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엄마고 내 누나지만 당신한테 한 짓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직접 나설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계획해뒀어요.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저한테 한 짓 내일 다 돌려줄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도 똑같아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그것도 제 명의예요. 당신 빚 갚아주고 제가 산 거거든요. 내일 즉시 퇴거 명령 내릴 거예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도 자업자득이야. 당신한테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지. 저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란 말도 있던데 그건 남들의 이야기 같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남편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지킬게.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내일의 계획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김장이 시작되면 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남편은 어떤 타이밍에 개입할지, 변호인단과 용역 직원들은 어떻게 배치할지 모든 걸 정했어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쟁이 아니라 정당한 응징이었어요. 1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 내일 한 번에 폭발시킬 거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긴장이었죠.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시 김장 당일 오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당 바닥에 쓰러져서 배를 감싸 쥐고 있었고 뺨은 아직도 화끈거렸어요. 신우이는 평상으로 돌아가 다시 수육을 집어먹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양념을 저으며 앉아 계셨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들도 제가 쓰러진 걸 본 척도 안 하고 과일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려는데 온몸이 떨렸고 뱃속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기야, 제발 괜찮아야 해. 제발. 그때였어요. 마당 대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 철민 씨가 서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조퇴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넥타이는 조금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곧 굳어졌어요. 남편의 눈이 마당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산처럼 쌓인 배추 300포기, 그 옆에 널브러진 배추 상자들, 물이 고여있는 수도가,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저의 모습이 남편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제 뺨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자국도 보였을 겁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턱선이 팽팽해지고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평상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늘막 아래 평상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친척 아주머니들이 편안하게 앉아 수육을 먹으며 웃고 계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씩 손에 들고 마치 소풍이라도 온 것처럼 즐거워 보였습니다. 막걸리 병도 2개나 비어 있었고 과일 껍질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오후를 보내고 계신 거였죠. 그 극명한 대비를 본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평상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철민아, 왔어? 어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셨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천천히 다가왔어요. 걸음걸이가 무거웠고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뱃속 아기가 걱정되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리고 뺨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자국을 보았어요.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었습니다. 누가 때렸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평상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때렸어. 배추 떨어뜨려서 혼 좀 냈지. 철민아, 내 마누라 일 좀 가르쳐. 너무 느려서 답답해 죽겠어. 시누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수육을 또 집어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어요. 그 순간 남편의 이성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몸을 돌려 평상 쪽으로 달려갔어요.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요. 철민아, 신발.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상 앞에 차려진 상을 발로 걷어찼어요. 쾅! 수육 접시가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고 김치통도 엎어졌습니다.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친척 아주머니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야, 너 미쳤어?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평상 위에 있던 음식들을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과일 접시도 막걸리 병도 전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고 막걸리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깟 김치 300포기가 내 마누라, 내 새끼 목숨보다 중요해?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당신들이 사람이냐고? 남편이 절규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300포기를 임신한 사람 혼자 찬물에 처박아 두고 당신들은 여기서 편하게 앉아 고기를 먹고 있었어? 목구멍에 그게 넘어갔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철민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난리야? 돈 아끼려고 그런 거지. 며느리가 그것도 못해?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
30만 원 아끼려고 내 마누라, 내 새끼를 죽일 뻔했잖아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는 마당 한가운데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위해 시댁 식구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고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남편도 힘들 텐데 저 때문에 가족과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신우이가 남편한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야, 박철민, 내가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나 내 누나야. 정신 차려. 남편이 신우이를 밀쳐냈습니다. 닥쳐. 너 오늘부로 내 누나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년. 임신한 사람 뺨 때리는 게 사람이야?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감히 나한테. 남편이 저한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잡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아? 병원 가야 돼?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진정해요. 하지만 남편은 진정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리 왔어야 했는데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비켜서 있어요. 이제 제 방식대로 끝낼게요. 남편이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어젯밤에 보았던 결연한 표정의 아내를 떠올린 것 같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한테 미리 작성해둔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들어오세요. 문자를 보낸 지 10초도 안 되어 대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들어왔어요. 제일 앞에는 최영준 실장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변호사 3명 그리고 용역 직원들 대여섯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무표정한 얼굴로 마당으로 들어와 저 뒤에 일렬로 섰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친척 아주머니들이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젖은 앞치마를 천천히 풀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앞치마가 축축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 김장은 끝났어요. 이제 진짜 계산을 해볼까요? 저는 바닥에 엎어진 김치통 하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운 스테인리스 통이었고 안에는 붉은 양념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고춧가루와 젓갈이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신우이가 멍하니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아직도 수육기름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막걸리 잔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신우이 앞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요. 젖은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올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로 한 발 물러서려다가 멈췄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우이 바로 앞까지 다가갔어요. 신우이의 눈이 커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김치통을 신우이의 머리 위로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야, 미쳤어? 신우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김치통을 신우이의 머리 위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콸콸콸. 붉은 양념이 신우이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얼굴, 목, 가슴으로 흘러내렸어요. 신우이가 입고 있던 명품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양념으로 뒤덮였습니다. 흰색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죠. 으악!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양념이 눈에 들어갔는지 눈을 감고 얼굴을 비볐어요. 하지만 손에도 양념이 묻어 있어서 더 번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빈 김치통을 바닥에 던졌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김치통이 시멘트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쇳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박수진 씨. 저는 신우이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신우이가 양념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과 양념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금 입고 계신 그 옷, 샤넬이죠?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팔아서 빚 갚으세요. 신우이가 양념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최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신우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였어요. 신우이가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하더군요. 양념이 묻은 손으로 서류를 잡아서 서류에도 붉은 얼룩이 묻었습니다. 이게 뭐야? 신우이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네. 내 가게 건물주가 너였어? 신우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논현동 상가 건물 제 겁니다. 5년 전에 샀죠. 그동안 형님이 건물주 욕하는 거 재미있게 들었어요. 건물주가 악덕이라고 월세가 비싸다고 하셨죠? 신우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낸 월세가 네, 제 통장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형님 1년 넘게 월세를 안 내셨더라고요. 총 2,400만 원이요. 제가 참 인내심이 많죠? 1년이나 기다려줬으니까요. 저는 변호사 한 명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또 다른 서류를 신우이한테 건넸어요. 이건 월세 미납에 대한 독촉장이고요. 이건 가게 명도 소송 서류입니다. 오늘부로 형님 가게는 문 닫습니다. 신우이가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월세를 못 낸 건 사정이 있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줘.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시간을 줘. 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신우이한테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찍힌 CCTV 영상이었어요. 논현동 네일숍 앞에 용역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가게 간판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드릴 소리가 요란했고 간판이 천천히 벽에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늦었어요. 지금 가게 정리하고 있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간판이 완전히 떨어져 트럭에 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신우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가게. 인테리어비만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신우이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인테리어요? 그것도 제 돈 아니었나요? 신우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돈으로 한 건데?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형님이 우리 남편한테 빌려간 돈 내역이에요. 3년 동안 총 1억 200만 원을 빌려가셨죠.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월세가 밀렸다고, 인테리어비가 부족하다고.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동생한테 빌린 거지. 그게 뭐 어때? 가족이잖아.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돈, 남편 돈 아니었어요. 제 개인 계좌에서 나간 돈이에요. 신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통장 사본을 꺼내 신우이 앞에 펼쳤어요. 보세요. 이게 제 통장이고 여기 출금 내역 보이시죠? 형님한테 송금한 날짜랑 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2021년 3월 15일 3천만 원,
2021년 9월 22일 2천만 원, 2022년 5월 10일 2,500만 원. 전부 다요. 신우이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동생 돈이나 내 돈이나 같은 거 아니야? 부부는 한 몸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은 남편한테 빌린 줄 알고 가져갔지만 실제로는 제 돈을 가져간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기죠. 게다가 제 동의도 없이 가져갔으니 횡령이기도 하고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횡령 및 사기죄로요. 빠르면 내일 경찰에서 연락할 겁니다. 신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고소? 나를 고소했다고?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신우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히스테리컬한 웃음이었어요. 하, 웃기네. 가족끼리 고소한다고? 그거 알아? 친족상도례라고. 가족 간의 절도나 사기는 처벌 안 받아. 법 공부 좀 하고 와. 신우이는 승리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뉴스 좀 보세요. 친족상도례 2019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 났어요. 이제 효력 없어요. 신우이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더니 다시 창백해졌어요. 변호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가족 간의 범죄도 모두 처벌받습니다. 박수진 씨 횡령과 사기죄의 형량은 최대 10년입니다. 신우이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법 찾아봤는데. 저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형님, 10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혼수 없다고 무시하고 제 옷 빼앗아 입고 저를 부엌대기 취급했죠. 제가 형님 건물주인 줄도 모르고 맨날 건물주 욕하면서요. 신우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옳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하셨으면,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하셨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용역 직원들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데리고 나가세요. 제 눈앞에서 꺼지라고 전해주시고요. 용역 직원 2명이 신우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신우이가 발버둥을 쳤어요. 나 줘. 옳게. 영희야.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그렇게 마당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양념 범벅이 된 채로요.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계속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대문이 닫히면서 그 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친척 아주머니들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런. 가족끼리 왜 저래.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어머니 차례네요. 신우이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최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최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서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요.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뒤에 의자가 있어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집, 어머니 집 아니에요. 저는 봉투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등기권리증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거기 적힌 이름을 읽으셨습니다. 이영희.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맞아요. 이 아파트 제 명의예요. 10년 전 남편이 10억 원 빚을 졌을 때 기억나시죠?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어머니 괴롭혔던 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철민이가 다 갚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갚았어요. 제 돈으로 10억 원 빚을 다 갚고 이 아파트도 제가 샀어요. 어머니가 사시라고요. 남편 철민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내가 무시하던 그 며느리가 우리 먹여 살린 거예요. 이 집 주인도 영이고 우리 회사 사업 자금도 영이 돈이었어요. 엄마가 10년 동안 무시한 그 며느리가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철민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엄마가 10년 동안 천대하고 무시했던 그 며느리가 사실은 우리 가족 전체를 먹여 살렸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등기권리증 외에 다른 서류들도 꺼냈습니다. 어머니, 더 보여드릴까요? 이건 제 통장 사본이에요. 어머니한테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 보낸 거 다 나와 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10년간의 송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총액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내 돈이었어? 네, 전부 제 돈이었어요. 남편 벌어서 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친구분들한테 우리 아들 효자라고 자랑하실 때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이 효자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게 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아들 자랑하실 때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도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10년 동안 저한테 혼수 안 해왔다고 구박하셨죠? 제가 해온 혼수가 바로 이 아파트였어요.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요. 그리고 남편 목숨값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10년 동안 살던 이 집이 네, 제 집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무료로 사신 거죠. 월세도 안 받았고 관리비도 제가 냈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까지 전부 제 카드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회수하려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수? 무슨 소리냐? 저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가 시어머니한테 서류를 건넸어요. 이건 퇴거 명령서입니다. 최순자 씨, 오늘부터 이 아파트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퇴거? 내가 어디로 가? 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벌써 비밀번호 바꿨어요. 어머니 짐은 지금부터 정리해서 내보낼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가 여기서 10년을 살았는데 제 집이나 다름없어. 10년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10년 동안 무료로 사시면서 저한테 감사는커녕 구박만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영희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갈 데가 없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갈 데가 없으시다고요? 저보고 나가라고 하실 땐 제 갈 때 생각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저 임신한 사람 혼자 300포기 배추 씻게 하실 때는요?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영희 쫓아내려고 했을 때는 생각 안 하셨죠? 우리 아기 죽을 뻔했을 때는요? 며느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일어나라고만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철민아, 엄마를 버리는 거냐?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우릴 버렸어요. 오늘부로 우린 연 끊을 거예요. 앞으로 알아서 사세요. 저는 최 실장한테 말했습니다. 생활비 지원도 중단하세요.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월 300만 원 송금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활비까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사실지.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그때 마당 밖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한 거예요. 작업복을 입은 직원 대여섯 명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실장이 그들을 안내했어요. 여기 있는 최순자 씨 짐 전부 내보내주세요. 직원들이 시댁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안 돼. 내 물건 손대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직원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옷가지며 그릇이며 이불이며 모든 걸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했지만 용역 직원 한 명이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 작업 중에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평상에 앉아있던 친척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봐야겠네요. 그분들은 황급히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말이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들이 큰 가구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건 자개장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갖고 계셨다는 그 장롱이요. 시어머니가 장롱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장롱, 엄마가 물려주신 장롱인데. 직원들은 개의치 않고 장롱을 마당 한쪽에 내려놓았어요. 배추덤이 바로 옆이었습니다. 아까 신우이가 던진 갈비뼈가 아직도 그 옆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 나온 건 TV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즐겨보시던 65인치 TV요. 그 다음엔 냉장고, 세탁기, 소파, 식탁까지 모든 게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10년 삶이 통째로 마당에 펼쳐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시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뭘 잘못하셨냐고요? 10년 동안 저한테 한 짓 생각해 보세요. 혼수 없다고 무시하고 유산했을 때 제 몸이 문제라고고 탓하고 보약은커녕 유통기한 지난 반찬 주시고 50살에 임신했다고 노망났다고 하고 오늘은 임신한 사람 혼자 300포기 배추 씻게 하고 그게 뭘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요.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고마워하셨으면,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가족이 아니라 하인처럼 대하셨잖아요.
저는 일어서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마당을 나서려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철민아, 영희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최 실장한테 말했어요. 정리 다 되면 도어락 비번 완전히 바꾸고 부동산 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빠르게 매물 내놓겠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댁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차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친엄마고 친누나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선택했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때 백미러로 시댁 대문 쪽이 보였어요. 대문이 열리더니 신우이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밖까지 데려다 준 모양이었어요. 신우이는 여전히 양념 범벅인 채였습니다. 붉은 양념이 얼굴에서 목으로, 옷으로 흘러내려 말라붙어 있었죠. 명품 블라우스는 완전히 망가져서 누더기처럼 보였습니다. 신우이가 대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우이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지나갔어요. 양념 범벅인 모습이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한 아주머니가 멈춰서서 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지만 신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시어머니의 짐을 전부 마당 밖으로 내놓고 떠났습니다. 자개장롱,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옷가지가 담긴 상자들까지 전부 길가에 쌓여 있었어요. 마치 버려진 쓰레기 더미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집에서 쫓겨나 그 짐더미 옆에 서 계셨습니다.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고 시어머니는 얇은 카디건만 입고 계셔서 추워 보였어요. 팔을 감싸쥐고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평소 그렇게 단정하게 차려입으시던 분이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길거리에 서 계신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시어머니한테 다가가 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겠죠. 동네에서 체면 중시하던 분이 이렇게 짐 싸들고 쫓겨나는 모습을 보이게 됐으니까요. 신우이가 시어머니한테 다가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엄마, 나 추워.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떨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에서는 연민 같은 감정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자업자득이지.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연민 같은 감정이 살짝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아기한테도 똑같이 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신우이가 양념 묻은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희 차 쪽을 쳐다봤어요. 우리가 차 안에 앉아 있는 걸 본 거죠. 신우이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차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일어나 저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신우이는 양념 때문에 미끄러질 뻔하기도 했고 시어머니는 짐 때문에 발을 헛디뎠어요. 여보, 저 사람들 오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백미러를 보더니 차 문을 잠갔습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나갈게.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어요.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저희 앞까지 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양념 묻은 손이 제 옷에 닿았습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투성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10년 동안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부엌에서 혼자 일하던 제 모습, 유산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저를 탓하던 그 말, 유통기한 지난 반찬을 건네주던 그 표정. 옳게. 아니 영희야. 나도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신우이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은 양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물이 그 양념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논현동 건물주인 줄도 모르고 건물주 욕하던 모습, 제 옷을 빼앗아 입으며 싸구려라고 비웃던 모습, 오늘 아침 제 뺨을 때리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러운 것을 만진 듯 손을 털어냈어요. 지금 추우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춥지. 너무 추워.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찬물에 배추 씻으면서 춥다고 했을 때 기억나세요? 엄살 떨지 말라고 하셨죠. 지금 추운 것도 엄살 아닐까요? 견디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우이가 다시 빌었습니다. 제발 영희야. 우리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가게도 포기할게. 돈도 안 받을게. 그냥 제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10년 동안 기회는 많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사람 대접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단 한 번이라도 힘들다는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손을 짚고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했어요. 옆집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지, 저 사람들 뭐야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던 분인데 이제 그것마저 포기한 거였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지폐가 바람에 살짝 날리다가 시어머니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찜질방이나 가세요. 오늘 밤은 그걸로 해결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며 시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철민아.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신 우리 찾지 마세요. 찾아오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이제 우린 남이에요. 완전히 남이에요.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남이라니. 우린 가족이잖아.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은 서로를 아끼는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형님이 저한테 한 게 뭐예요? 뺨 때리고 무시하고 갈취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인 건 아니에요. 신우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아이한테 당신들 같은 할머니하고 고모는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는 사랑 속에서 키울 거예요. 당신들 같은 동무든 사람들 곁에는 절대 안 둘 거고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손주를 보여주지도 않겠다는 거냐? 당연하죠.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 아이한테도 똑같이 하실 게 뻔하잖아요. 다시 얼씬거리면 그땐 정말 끝장낼 줄 아세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할 거고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자, 영희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신우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영희야, 제발, 우리 진짜 잘못했어. 기회 한 번만 더 줘. 신우이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차에 올랐어요. 남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차 뒤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쫓아오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점점 멀어졌고 백미러 속 두 사람의 모습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진눈깨비였습니다. 차가운 빗방울과 눈이 섞여서 내리고 있었어요. 11월 말의 날씨답게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여전히 길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더미에 둘러싸인 채로요. 진눈깨비가 그들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신우이의 양념 묻은 옷이 젖어가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흰머리에도 눈이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우리 아기한테도 똑같이 할 거예요. 혼수 없는 손주라고 무시하고 엄마가 늙어서 낳았다고 놀리고 또 괴롭힐 거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당신 말이 맞아. 차는 시댁이 있던 잠실동을 벗어나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고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나쁜 사람들은 다 내쫓았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하자. 제대로 된 가족으로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눈깨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잠실동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그 모든 악몽 같은 10년도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있었어요. 차는 우리 집을 향해 달렸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두 바퀴를 돌아 다시 늦가을이 되었어요.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이름은 박지훈이라고 지었습니다. 희망을 뜻하는 훈이라는 글자를 넣어서요. 지훈이는 지금 돌이 막 지났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지훈이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먹이고 함께 놀아주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진미식품 회장으로서 더욱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회사는 올해 연 매출 500억 원을 돌파했고 직원도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해외 수출도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여성기업인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저녁 뉴스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진미식품 이영희 회장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여성기업인 상을 수상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 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서울 관악구의 한 지하 단칸방에서 누군가가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낡은 TV 앞에 앉아 화면 속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신우이가 누워 있었어요. 신우이는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다녀온 후였습니다. 전과자가 된 신우이는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30만 원이었지만 그것조차 내기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고 신우이는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진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신우이가 TV를 보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500억짜리 회장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어. 두 사람은 김치 한 포기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날 300포기의 배추를 버리듯 다뤘던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죠. 내가 조금만 잘해줬으면. 조금만. 시어머니가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우이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이 나왔어요.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이 지훈이를 안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가족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육아를 전담해주고 있어서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카메라가 지훈이를 비췄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한 아기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 저게 내 손주인데. 시어머니가 TV 화면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지훈이는 시어머니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편 저희 집 거실에서는 따뜻한 저녁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훈이를 안고 장난을 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여보, 지훈이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지훈이를 제 무릎에 앉혔어요. 저는 지훈이에게 이유식을 떠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아가 잘 먹네. 남편이 제 어깨에 턱을 괴고 지켜봤습니다. 영희야, 행복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평화로운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우리 셋이서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참 아름다웠어요. 저는 지훈이를 안고 창가로 갔습니다. 지훈아, 저거 봐. 예쁘지? 지훈이가 하늘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남편이 뒤에서 저희 모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따뜻하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 동안 참고 견딘 영희 씨는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고 그토록 바라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보다 당당히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억울하게 참고 계신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당당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